안녕하세요. 정들자 이별이란 말이 우리말에 있죠. 정말 여러분들하고 정이 들고 이제 좀 제대로 할 만하다 싶으니까 진짜 제 심정은 몸 푸는데 수영장에 물 빠지는 소리가 들리는 6번째 시간이 됐네요. 그래서 참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6번째 마지막으로 감정은 뭘 요리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또 평화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화, 거기서 평을 빼면 화가 되죠. 제가 한국분노관리연구소도 여러 해 동안 하고 지금은 이제 분노관리연구소는 하지 않고 감정식당 셰프로 새롭게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뿜뿜 여러분 저도 좀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분노관리연구소에서 한 10여 년 가까이 연구한 게 화에 대한 겁니다. 아마 분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당할 때가 어디 있을까? 화르르 타오르는 거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 분노 때문에 이런 역사도 굉장히 많고요. 비더레스 뭔가 붉은 악마가 되자 그 뜨거운 열기 이런 것들의 그 화의 에너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화를 평화로 만들려면 어떤 레시피가 필요할 것인가 이것을 저의 마지막 시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화가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속담에서 이런 거를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풍년거지가 더 서럽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가난할 때는 저 집도 가난하고 우리 집도 가난하니까 저 집도 못 먹고 우리 집도 못 먹습니다. 근데 풍년인데 저 집은 장구 소리, 북소리가 나고 먹을 거 막 족발 냄새가 왕동을 하는데 우리 집은 쫄쫄쫄 굶고 있어요. 그랬을 때 더 서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많은 것들은 갑과 을로 대표되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많이 배운 사람과 적게 배운 사람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상대적인 박탈감 이것이 오는 대상을 알 수 없는 분노 이러한 것들이 묻지마 칼부림 또 로드레이지라고 해서 길거리에서 함부로 분노를 표출하는 그래서 이제는 뭔가 호신용 뭔가 무기라도 하나 가지고 다녀야 되는가 그런 불안한 사회가 된 것도 이 분노가 길거리에 너무 넘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분노를 잘 요리하고 싶다. 그래서 정말 평화로 가고 싶다. 제가 옛날에 지금도 제 이메일 주소가 peace in anger 로 하고 있습니다. peace, 평화, in anger, 분노 속에 이미 평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분노는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분노가 왜 생기느냐? 저는 인간 본능에서 화가 생기는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본능은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 멋대로 살고 싶어요. 멋쟁이 높은 빌딩 으시 되지만, 그죠? 님과 함께라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남이야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던 저 어릴 때 이런 농담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멋에 살고 싶다. 근데 참 아이러니는 가장 남 따라 사는 거를 세계에서 유례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는 우리 민족이 정작 남 따라하는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충동대로 살고 싶다는 것에 있어서 거의 또 세계적 수준이라는 게 참 언밸런스하면서 참 묘한 느낌을 주는 것이죠. 캐리 클락슬이라는 미국의 이제 팝송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는 이제 가정폭력을 심하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히트한 노래가 Because of You, 니 때문에 라는 건데요. 이 우리나라의 분노는 대부분 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나라 때문에 이렇게 됐어. 정치가들 때문에 이렇게 됐어. 상사 때문에 이렇게 됐어. 부장 때문에 이렇게 됐어. 선생 때문에 이렇게 됐어.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언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전부 때문에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Because of you라는 그 가사가 굉장히 예사롭지 않게 들립니다. 들리는데 이 가사를 쭉 듣다 보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계속 나와요. 당신은 정말 이기주의자였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전부 불행으로 빠뜨렸지.
네 때문에, 아버지라는 인간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많이 헤매고 망쳐졌다, 망가뜨려졌다, 이런 이야기를 그 노래 가사에서 하고, 그 뮤직비디오 보면 뭐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싸우고 엄마가 울고 있고 엄마가 집 나가고 뭐 아버지 집어 던지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제 눈을 확 사로잡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You just see your pain이라는 단어였어요. 자, 제 고향에서는 이게 표준 발음이에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데, 제 고향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이것을 알아듣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you, 니는, just, 단지, see, 본다, 뭘, your pain, 네 상처만 보고 있잖아. 인간아, 너는 네 힘든 것만 알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네 상처만 핥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정폭력 상담을 3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면서 나도 때린 적이 있는데 뭐 이럴 뿐 있죠. 그런데 가정폭력 30년 동안 상담을 하니까 누가 폭력을 하는가, 이것이 30년 동안 궁금했고 늘 그걸 알아내고자 저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노력을 했겠죠. 그 결과는 He just sees his pain. You just see your pain 이었어요. 남을 때리는 사람은 손으로도 때리지만 혀로도 때립니다. 이것을 언어폭력이라고 하죠. 혀로도 때리지만 눈으로도 때리거든요. 정서적 폭력, 짐승 쳐다보듯이 아주 모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 이것도 폭력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하는 폭력, 입으로 하는 폭력, 손으로 하는 폭력, 다 공통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마음, 상황, 처지에 대해서는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Don't see, doesn't see, 쳐다보지 않아요. 꼭 영어 시간 같네요. 뭐 just see, don't see, doesn't see 이러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오로지 뭐만 쳐다봐? 지만 쳐다봐요. 자기 힘든 것만 알아. 자기 좋은 것만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낚시를 못 가게 하면 두드려 패요. 왜? 즐거운 걸 못하게 하니까 아내를 팬단 말입니다. 그럼 아내가 맞고 쓰러지든 넘어지든 왜 내 좋아하는 걸 방해하냐? Just see his pleasure, 즐거움만 보죠.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걸 하면, 잔소리를 하면 상을 뒤집어 버려요. 왜?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난 쨍쨍거리는 거 싫으니까 하고, 아내가 상을 뒤집었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놀라고 아내가 그걸 치우면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는지에 대해서 don't see, doesn't see, 보지 않는다. 오직 자기의 힘든 것만 본다. 이런 사람이 폭력을 할 수 있는데, 그 폭력을 네 글자로 딱 줄이면 내 말 들어예요. 제가 들은 말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이 이 말입니다. 제 말 들으면 제가 왜 때리겠습니까? 제 말만 들으면 애들 왜 집을 나가라고 하겠어요? 내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폭력이라는 게 주먹으로 때리고 물건을 던지고 하는 게 폭력이 아니라 내 말 들어, 요 네 글자가 폭력이구나 하는 것을 30년 동안 수없이 확인을 했죠. 짬뽕집에 갑니다. 뭐 먹을래? 짜장면. 야, 여기 5대 짬뽕집이야. 여기 와서 무슨 짜장면이야. 이거 폭력입니다. 왜요? 짬뽕 폭력이죠. 그죠? 내 말 듣고 짬뽕 시켜 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화를 낸다는 것은 내가 옳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너는 최소한 내 말을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 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가득하다는 거죠. 프랑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내는 사람은 옳다, 그래서 그는 그르다. 참 묘하다, 그죠? 라임이 묘하죠. 옳은데 그르다. 왜 옳은데 그럴까요? 지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옳은 것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한 사물을 한쪽 측면에서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손이 왜 하나만 아니고 5가지가 있겠어요? 5가지로 다 쳐다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10가지면 10가지 시각으로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 눈은 왜 2개입니까? 이쪽에서도 바라보고 이쪽에서도 바라볼 때 정확하게 거리 조절이 되는 거지. 눈이 하나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두 가지 시각은 있어야 된다. 두 가지 시각 그러니까 독일의 대학 입시가 생각이 나는데 독일에서는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는 걸 봤더니 예를 들어서 원전 그 방류하는 거 있잖아요. 방사능 일본에서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독일의 대학 입학 시험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반대되는 두 가지 의견을 반드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후쿠시마에서 방류하는 거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대답하면 떨어져요. 저는 찬성합니다.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방류하는 것도 한시적으로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논리를 탁 세워서 대등하게 이것을 이야기해야 된다. 독일이 왜 이런 입시 제도를 가졌느냐? 히틀러 때문에. 히틀러가 단 하나의 그 게르만족이 우세하고 유대인들을 말살시켜야 된다는 걸 다 그 하나에 따랐기 때문에 인류에서 가장 끔찍한 죄,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참상을 저지른 장본인이 독일 사람이 됐잖아요. 철저히 반성한 거죠. 반성을 하면서 적어도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옆에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프랑스는 바칼로레아라는 나폴레옹 때부터 이어져오는 200년 된 시험으로 대학 입학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바칼로레아에서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써라. 시험 문제가 이런 게 나오죠. 나는 과거의 합인가? 그 한 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답안지가 너다섯 장 나와요. 우리나라 학생들 몇 줄이나 쓸까 싶어요. 논술 준비를 아무리 했다 그래도 나는 과거의 합인가? 추한 것도 아름다울 수 있는가? 나는 나를 속일 수 있는가?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는가? 다른 사람의 평가를 다 모으면 내가 될까? 이게 바칼로레아의 시험 문제예요. 여기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좋은 프랑스 대학을 가고 이하면 대학을 못 갑니다. 그러면 이런 바칼로레아의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똑같은 사물을 두고도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주변에서 화내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 말이 옳다고 한 가지 시선만 계속 고집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휩싸이면서 오로지 하나의 생각으로 옳다고 주장하니 외골수, 고집불통, 고집, 고착된 것이 집착한다 해서 고집, 그래서 통하지 않는다, 불통 아니겠습니까? 고집불통 경우가 화를 버럭버럭 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적어도 독일처럼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정반대되는 두 가지 시각을 보게 하거나 혹은 프랑스처럼 종합적으로 생각을 깊이 해야만 사물과 사건에 대한 사고를 깊이 해야만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대학 입학 시험 제도를 가진 나라라면 국민들은 어릴 때부터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초등학교 때 일주일에 한 편씩 시를 읽고 이 시의 감흥을 느끼고 또 토론을 하고 국민 전체가 토론하는 문화가 일상화가 됐다. 그래서 지금도 사상계의 철학자들의 대부분 유명한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나오고 있다. 나폴레옹이 생각하지 않는 국민은 국가를 살릴 수 없다. 그 책을 2만 권인가 나폴레옹이 전시회도 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학 입학 시험을 바꾸는 것만이 우리나라 국민을 생각하게 하는 길이다 해서 바칼로레아 시험이 지금도 프랑스에서 대표적인 대학 입학 시험으로 전 세계 우리나라에도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해서 고등학교도 좀 도입하겠다 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바로 바칼로레아라는 거죠. 그것은 오늘 주제인 오늘의 감정인 화와 관련해서 생각한다면 내 말 들어 이전에 네 말 먼저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내 말도 한번 해볼 테니 들어봐라. 이러한 사고의 연습, 시각의 연습, 이것으로 독일과 프랑스의 선례를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지 않고 암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저도 대학교를 졸업할 때 대학교 전체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제가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희 이제 공부를 저희 누님이 꽤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항상 장학생, 전면 장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됐을 때 3살 많은 누나, 대학교 3학년 누나한테 물어봤죠. 누나, 내가 누나처럼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누나는 공부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시험 잘 치는 시험 도사의 방법을 전수해 주더라고요. 뭐였냐 하면 이번에 세 문제 나온다 그러면 세 배수를 미리 예상 문제를 내라. 그리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몽땅 외워라. 그러면 한 문제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제가 그걸 1학년 1학기 때 해봤더니 거의 98.9점에 가까운 놀라운 성적이 나와서 수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외우기 시작했죠. 달달달달. 항상 제일 앞줄에 앉았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토시도 안 틀리게 그대로 해서 세 배수로 문제를 내고 달달달하고 저는 시험 시작 그러면 40분을 넘긴 적이 없어요. 막 팔이 아프게 외운 거 까먹으면 안 되니까 다 써서 제일 먼저 탁 내고 나가면 거의 100점, 99점, 98점 그 세 점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졸업을 했어요. 졸업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20대 졸업하고 지금 58이니까 꽤 됐는데 그때 배운 거 하나라도 기억나냐? 하나라도 있으면 제 손에 장을 찢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뭘 전공했느냐만 물어봐야지 전공한 그 전공의 내용이 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는 예의가 아니다. 근데 몇 년 전에 그 서울대의 그 학습연구소 김혜정 소장이 서울대에서 전부 수석하고 A+ 받는 아이들의 비결이 뭔가를 대규모 연구를 했는데 제가 수석할 때하고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교수가 하는 말을 토시 하나 틀리고 다 옮겨 적고 압축 정리해서 달달 외워서 그대로 치면 A+가 나온다. 여러분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사과를 먹는다. 사과를 먹고 나서 먹은 것을 그대로 토해낸다면 이것이 사과를 제대로 먹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고 베이컨은 물었죠. 그러면서 베이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사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토해낸 것이다. 사과를 먹었다는 것은 자기가 씹어서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위와 장으로 넣고 그게 배변되어 나오는 것. 이것이 사과를 제대로 먹은 것이다. 한국의 교육을 여기에 집어넣는다면 교수가 사과를 아이한테 집어넣어주면 아이는 그거를 4분의 1 잘라서 자기 위에 넣은 다음에 중간고사 치고 기말고사 칠 때 똑같이 톡 뱉어내면 A+를 주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학생 생각과 다른 교수 생각과 다른 것들을 학생의 개성을 집어넣으면 B, C, D, E, F로 성적을 준다는 거죠. 이게 2023년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이다. 이런 교육 현실에서 교수의 말은 곧 법이 되고 우리는 암기대학, 암기고등학교, 암기중학교, 암기초등학교가 된다. 학생들은 초등학교 2학년 길게 보면 3학년 때까지만 질문을 하고 4학년 때부터 어떤 질문도 하지 않는다. 어떤 생각도 하지 않는다. 교과서에 있는 걸 외워서 그대로 토해내는 시험을 쳐야만 상급학교, 소위 명문학교로 진학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원에서 또 선행으로 빼고 학교 가면 이미 학원에서 다 배웠던 것들을 느려 터지게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새벽 2시, 3시까지 학원에서 공부했던 것, 그 피곤을 어떻게 풀어요? 자죠.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 한 5분을 이제 가까이 알고 있어서 물어봤어요. 수업 시간에 몇 명이 깨어 있느냐? 그랬더니 반에 30명 중에 가장 많이 깨어 있다고 하는 선생님이 5명이 깨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때는 참 그래도 안 잤는데 지금은 다 잔다는 거예요. 4명, 평균 3명에서 4명이 깨어 있고 그 중에 2명은 또 형식적으로 선생님한테 예의 바르게 눈을 맞추는 약간 멍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고 거의 한두 명만 눈을 뜨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잠 깨!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휴대폰을 가지고 폭력교사로 찍으려고 그런다. 공립고등학교가 대부분이 이렇다 그러면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이미 다 뭐하고 있어요? 다 잠을 자고 있다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던 제 후배 얘기는 서울대 교수였는데 학기 시작하고 나서 수업 시간에 5분도 안 돼서 잠을 자길래 옆에 그 자는 애 좀 깨워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그랬대잖아요. 교수님, 재운 사람이 깨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서 가서 그 학생을 흔들어서 이제 내가 재미있게 수업할 테니까 눈 좀 떠 그랬더니 그 학생이 교수님 그게 어디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하면서 다시 잠을 잤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현재의 우리의 교육이다. 그러니 아이들은 질문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단지 교과서에 있는 것을 달달달 외운다. 그런 얘기 여러분 아시죠? 소설가나 시인이 자기 시를 수능에 나왔던 걸 문제를 풀어 그랬더니 15% 이상 득점을 하지 못했다. 자기가 쓴 시도 얼마나 수능이나 이런 걸 꼬아서 냈는지 원 작가도 그 문제를 풀지 못한다.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대학생한테 한국의 영어 시험 문제를 냈더니 이런 문제를 태어나서 본 적이 없다. 근데 이것을 만점 받는 애가 있다는 게 그저 놀랍고 신기한 일일 뿐이다. 이것은 틀리게 하기 위해서 낸 문제다. 그러니까 이래도 알아맞추겠어? 하는 문제를 내고 이것을 알아맞추기 위해서 수많은 사교육비를 들여서 학원에서 새벽 2시, 3시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수에 이를 때까지 끝없이 사교육비를 넣고 있는 데가 한국이다. 그러나 막상 본인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 속에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암기를 다 강요받았던 이 분노하는 마음, 이것이 사회에서 승자가 되지 못하고 기득권이 되지 못하고 루저가 됐을 때 그대로 칼로 폭발하고 거리로 폭발하고 정말 차로 들이받고 이런 묻지마 폭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현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화가 나는 것의 핵심으로 제가 이야기한 것은 내 말 들으라는 아주 폭력적인 말이다. 인간의 본능이 내 말 들으라면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뭘까요? 그 길은 바로 내 맘대로라는 길입니다. 내 맘대로. 내 맘대로 가고 싶다. 내 뜻대로 하고 싶다는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정말 그 대한민국에서 내 말 들어, 내 맘대로 하면서 화를 많이 내는 것을 기준, 기대로 얘기하자면 다른 사람에 대한 높은 기대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젊은 세대가 나이 든 세대한테 기대합니다. 그걸 안 해줬을 때 불같이 화를 내는 거죠. 나이 든 세대도 최소한 이 정도 예의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높은 기대를 했다가 그걸 해주지 않으면 싸가지가 없다, 정말 버릇이 없다면서 화를 또 불같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는 상대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기대를 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다. 어떤 부모님이 와서 그래요. 우리 집에는 정말 그 IQ가 한 80 되는 애가 있고 IQ가 150이 되는 애가 있는데 150 되는 애는 당연히 전교 몇위 할 정도로 공부를 굉장히 잘하죠. 근데 80 몇 되는 애는 기초 일반적인 일상생활도 영위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80이 된 IQ가 80인 애한테는 화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는데 IQ가 150 돼가는 이 천재 같은 아이한테는 맨날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비화, 그 원인이 뭐냐? IQ가 150 되는 애한테는 기대를 높이 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이렇게 되는 것이고 IQ가 낮은 애한테는 기대 자체가 낮기 때문에 화를 덜 낸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화를 평화로 가져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뭡니까? 기대를 내리는 것이다. 기대를 내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를 할 때 높은 기대를 가지면 제 강의를 볼 때마다 화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뭐 옷은 왜 저런 걸 입고 와? 전번에 안경 안 쓰더니 이번에 왜 또 썼어? 하면서 탈 잡을 게 많다는 거죠. 그러나 기대를 낮춰서 그냥
시간 아침에 때우는 걸로 한번 보지 뭐 당연히 재미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봤는데 뭔가 이야기를 하면 오 재밌는데 들을만한데 하고 마음에 평화가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높은 기대야말로 화를 내는 주 원인이 된다. 나에 대한 높은 기대가 아니고 남에 대한 높은 기대라는 거죠.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랫동안 부부들을 상대로 30년 동안 부부 상담, 또 부모 상담, 자녀 상담을 해왔는데 항상 이 기대가 문제더라. 최소한 남편이라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최소한이 남편한테는 최대한이 돼서 족쇄처럼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8시까지는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8시까지라는 기대가 남편을 숨막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결혼했으면 당연히 회사 일하는 것도 아니고 지쳐 돌아온 남편한테 따뜻한 국이라도 끓여서 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기대 때문에 아내에게 화를 낸다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집단 상담을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요 달리 화난 게 아니고 제가 육체 노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배고파요. 집에 오면 한 7시쯤 되는데 마누라는 텔레비전 보고 있고 깔깔거리고 있고 저녁 준비를 안 해놓은 거야. 그리고 밥만 내놓고 국이 없어요. 대한민국 국모가 정신 차리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러니까 제가 싸웠죠. 그러니까 옆에 계시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참 호강에 겨운 소리 하고 있네. 밥만 차려주면 어디야, 반찬만 있으면. 그랬더니 그 옆에 분이 그러는 거예요. 참 둘 다 호강 진짜 포시라운 소리 하고 있다. 경상도 말로 포시라운 소리가 참 호강에 겨운 소리라는 얘기인데, 아니 쌀만 있어도 난 좋겠다. 쌀만 있어도. 그랬더니 그 옆에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컵라면만 있어도 좋겠다. 그 옆에 분이 또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짱구만 있으면 좋겠다고. 짱구가 뭐예요? 짱구 과자 있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평화로울까요? 짱구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제일 평화로운 거 아니겠어요? 제일 화 많이 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국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건데 그날 기억이 제가 잘 잊혀지지 않아요. 점점 기대가 내려가더라고요. 국에서 밥에서 쌀로 컵라면으로 그리고 짱구로 이렇게 내려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정리했죠. 여보, 우리 집에도 짱구만 있으면 된다 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나니까 아내한테 화낼 일이 확 줄어들더라. 그리고 그 짱구 당신이 꼭 사올 필요가 없다. 내가 사면 된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짱구, 그 다음에 새우깡 이런 상비 식량들이 있어서 아내가 친정으로 가거나 이럴 때 제가 즐겨 먹습니다. 그렇게 즐겨 먹다가 당이 확 올라서 고생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 기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대를 낮춘다면 싸울 일이 반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저는 부부 상담할 때 이거 영업 비밀인데 또 영업 비밀을 오늘 좀 마지막 시간이니까 여러분한테 털어놔야 되겠네요. 이걸 알면 여러분 남편하고 사이가 좋아지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알면 아내하고 사이가 좋아지고 자식하고도 사이가 좋아지는데 좋아요. 평화방송이니까 제가 평화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 따라 해보세요.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오케이. 레디가 됐으면 이렇게 저 따라 한번 해보실 겁니다. 우리 남편은 이해할 필요가 없다. 암기하면 된다. 오, 빙고.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아들은 이해할 필요가 없다. 암기하면 된다. 이해 안 돼요. 애가요, 옛날처럼 농사같이 짓는 애들이 아니고 SNS에 온데 경험이 노출이 다 돼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아이의 4차원, 5차원 정신세계를 이해합니까?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병 걸립니다. 대신에 외우세요. 뭘 외워야 되냐? 이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 두 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우리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싫어할 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또 싫어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지 그 패턴만 암기를 하시면 돼요. 쉽죠? 이해하는 거는 엄청 어려워요. 전두엽 너무 많이 써야 돼요. 그러나 암기하는 거 가볍게 쓰시면 됩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만 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음이 잘 안 나가요.
대한민국 암기의 최고 나라 아닙니까? 그 어려운 수능 시험이며 예비고사, 학력고사 다 외웠는데 여러분 남편의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패턴 못 외워요? 딱 외우는 거예요. 아내의 그 패턴 못 외워요? 외우는 거예요. 자식 패턴 못 외워요? 부모 패턴 암기해라. 암기해라. 그리고 중요한 거 바꾸려고 하지 마라. 단군 이래 지금까지 남편을 바꾼 아내를 저는 단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결혼하고 단군 이래 지금까지 아내를 바꾼 사람을 한 명도 만나질 못했습니다. 이 한 명도 만나지 못한 사람 속에서는 저와 제 아내, 제 아들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아들 발톱 하나도 못 바꿨습니다. 저 손톱 하나도 못 바꿨고요. 저 아내 머리카락 하나도 못 바꿨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 제가 누구인지, 우리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는데 아내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데이트할 때 제가 아내한테 당신을 대표하는 형용사 2개를 쓴다면 무엇이 있겠느냐 하고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했더니 아내는 합리적이고 차분한 여자라는 것이 아내의 형용사 2개였습니다. 그럼 저는 무엇이었을까요? 기발하고 따뜻한 남자였습니다. 근데 합리적이고 차분한 여자는 당연히 매우 현실적이었어요. 근데 기발하고 따뜻한 저는 여러분 기발하고 따뜻하니까 이런 옷 사가지고 방송할 때 입죠. 합리적이고 차분한 사람이라면 이런 옷을 사 입겠어요? 집에 있는 양복 중에 넥타이하고 이렇게 딱 와서 돈 따로 쓰지 않죠. 근데 기발하고 따뜻하니까 저는 이런 거 막 사고 또 살라 그러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내가 저를 볼 때는 조금 이 사람이 비현실적이다. 이 사람을 믿고 갔다가는 우리 집이 망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근심 걱정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예금 통장이 몇 개 있는 줄 아냐, 보험은 몇 개 들었는지 아냐 하는 것을 신혼 초에 저한테 이렇게 한 1년 동안 계속 물었는데 어제 듣고 오늘 대답 엉뚱하게 하고 까먹어버리고 4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4개인가? 2개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숨을 쉬어요. 그래서 저는 또 아내한테 기발하고 따뜻한 사람이니까 사람의 그 가장 중요한 그 심성이 핵심 요소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내는 아유 저녁이나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내한테는 심성 이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돈을 줘요, 밥을 줘요, 그죠? 저는 얼마 전에 아내가 이제 친정으로 갔어요. 한 나흘 정도 갔는데 아내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다른 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봤더니 저는 텔레비전을 1초도 안 보는 거예요. 1초도 안 봐요. 그래서 아내가 없을 때는 1초도 텔레비전을 보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저의 기발함을 다 없애거든요. 전부 다 자기 얘기들 하고 대중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걸 하면 창의적인 게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책상에 가서 생각하고 그림 그리고 글 쓰고 이런 걸로 보내는데 아내가 도착하면 아마 제가 없으면 잘 때 빼고는 텔레비전이 계속 켜져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 너무 속물 아니야? 야, 어떻게 이렇게 살지? 인간인데 전두엽을 안 쓰고 그냥 편도체만 쓰면서 사나?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싸우겠더라고요. 아내를 나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내가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러면 이혼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내 덕분에 제가 살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하고 1년 살아보니까 당신은 문화재인 것 같아. 무슨 문화재? 유형 문화재인 것 같아. 근데 나는 어떤 문화재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유형은 당연히 아니고 무형? 그렇지. 나는 무형 문화재지. 근데 우리 아들은 이제 갓 태어난 애는 무형 문화재와 유형 문화재 사이에서 태어났으니까 인간 문화재지.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아들과 함께 18년을 살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왜냐? 암기했기 때문이죠. 암기했기 때문이죠. 아내가 무슨 보험이니 예금 얘기할 때마다 맞다. 유형문화재지? 이렇게 바로 딱 각인이 되는 겁니다. 아내도 제가 뭐 이렇게 사랑이 뭐고 뭔가 감정식당 아내가 들으면 물건도 안 파는데 무슨 감정식당이야 이러겠지만 우리 남편 맞다.
무형문화재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한테 시비를 걸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하려고 애쓰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암기해야 된다. 달달 외우시면 된다. 그러면 달달 외운 달 집에서만 하나요? 아니에요. 직장 나가서 부장님 외우세요. PD님 외우세요. 사장님 외우세요. 그가 좋아하는 포인트, 싫어하는 포인트, 아부를 떨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아부하고 칭찬의 차이 뭔지 아세요? 아부는 나를 위한 것이고 칭찬은 그를 위한 것. 옆으로 빠져나가면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윗사람에 대해서 암기하세요. 그의 패턴을. 행동 패턴, 말 습관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아랫사람에 대해서도 동료에 대해서도 암기하게 되면 내게 강 같은 평화 찾아옵니다. 관계 평화가 넘실넘실 넘치게 된다는 거죠.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관찰을 통해서 암기해버려요. 암기해버려. 그럼 화낼 일이 확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암기야말로 화를 평화로 바꾸는 핵심이다. 이것을 제가 깨닫는데 30년이 걸렸다. 그것을 저만 간직하고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려다가 지금 대방출하고 있다. 여러분 아까 받아 쓰셨죠? 이해할 필요 없다. 암기하면 된다. 암기하면 내게 강 같은 평화, 관계에서 강 같은 평화가 생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해하려고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어떡하겠어요. 3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결혼한다고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혼하지 않은 미혼들, 비혼 말고 결혼 생활하는 비혼주의자 말고 미혼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 습관이 좋은 사람, 고칠 필요가 없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결혼해서 사랑으로 고친다고 네가 무슨 포항제철이냐? 뭘 녹여가지고 그 사람을 바꿔? 이것을 고급 일본어로 택도 아리마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택도 없는 소리다. 전혀 불가능하니까 고칠 필요가 없는 사람을 골라도 고칠 게 계속 나온다. 여러분 자동차 사는 거하고 결혼하는 거하고 공통점, 어떤 차든 사기 전에는 살 수 있다. 어떤 남자든 결혼하기 전에는 다 내 남자다. 근데 막상 결혼할 때, 차 살 때 서글퍼진다. 이 차밖에 못 사나. 이런 사람밖에 못 고르나 하는 게 서글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차를 사고 나면 예기치 않은 오작동과 장고장이 발생한다. 이 남자 그런 줄 몰랐는데 코를 골고 새벽에 들어오고 이런 장고장이 난다. 마지막 공통점, 반품하기가 대단히 까다롭고 어렵다 하는 게 공통점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행인 점은 닦고 조이고 기름치면 쓸만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닦고 조이고 기름치겠습니까? 암기하시라. 정비, 관계 정비의 핵심은 암기하는 거다. 저는 이걸 가지고요. 지금 30년째 날로 먹고 살지요. 날로 먹고 살아요. 이걸 가지고 계속 그 패턴을 들어봐요. 그러면 이거 남편 곰이다. 이 곰한테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먹을 것만 갖다 주면 된다. 패턴 파악 끝! 그래서 아내한테 먹을 걸 얼마나 장을 봐줍니까? 그러면 잘 안 봐주는데요. 맛없으면 폭발하죠. 네, 곰이라서 그래요. 남편을 지금부터 사람으로 보지 말고 먹는 것만 밝히는 곰이라고 생각해서 진짜 재밌다. 그리고 나는 어설픈 여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곰도 잘 못 맞춰주는 여우, 지금부터 영리한 여우가 돼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한번 남편하고 살아보고 곰과 살아내는 법을 한 주 동안 연습해보고 다시 오세요. 그리고 오시고 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더 영리한 여우가 됐는데요. 좋아요. 곰 조련사로서 아주 손색 없이 돼가시네요. 다음 주도 또 오세요. 와우, 이제는 상담 안 해도 될 정도로 곰을 아주 잘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남편한테는 또 아내를 바라볼 때 이 사람 전자계산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주 계산이 정확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계속 사실대로 얘기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들키면 3년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다 밝혀야 됩니다. 전자계산기 이런 거 잊지 마세요 하고 아내를 전자계산기라고 네이밍을 딱 해주죠. 그리고 달달 외우게 만들죠. 그러면 그 뒤에 아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뭘로 보여요? 띠띠띠띠띠띠 곱하기 빼기 나누기 더하기 전자계산기로 보이기 시작하면 거기에 맞추기가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암기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려면 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암기야말로 화나는 현실을, 관계에서 화나는 것을 평화로운 관계로 만드는 으뜸 지름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화나시죠? 암기 얘기 너무 반복해서 오래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요. 암기하세요. 암기를 암기하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화를 덜 내려면 중요한 거, 상대가 화날 때도 암기하면 이래서 화내는구나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의 심리 상태를 심리적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보다 내가 심리적으로 우위에 있어서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안 그래도 곰이 먹을 것 때문에 이번 주엔 한번 터질 줄 알았어. 이번에 반찬이 시원찮았기 때문에 주말쯤에 한번 폭발할 줄 알았는데 역시 토요일 오후에 폭발하는구만. 오케이 곰다워.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대 패턴을 파악하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요, 기대를 내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부모를 한번 만났는데 저는 자살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님 왜 자살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질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찾아오는데요?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와요. 오 마이 갓이에요. 아니 자식들이 어디 사는데요? 그랬더니 자식들이 다 지방에 있는데 지방에 있다는 핑계를 대고 엄마 혼자 살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그냥 하루 자고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자식이 몇 명인데요? 5명인데 번갈아서 계속 와서 자고 가고 그럼 계속 서운해서 이런다는 거예요. 아이고 금요일 오면 2박 3일 잘 텐데 어떻게 토요일 와가지고 그렇게 가나. 어떨 때는 너무 화나는 건 일요일 아침에 와서 저녁에 그냥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싶었어요. 이 엄마의 가슴을 엑스레이로 검사하면 놀부심보가 있지 않을까. 기대 만땅, 기대가 너무 높아. 자식들은 적어도 2, 3일에 한 번씩은 엄마한테 찾아와서 애교 떨고 놀고, 자식들이 먹고 살기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만 해도 정말 고마운 일인데, 근데 여의도에서 제가 한 할머님을 계단 청소하는 할머님을 봤는데, 자원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는 분인데 얼굴이 너무 밝아요. 그래서 아니 어쩜 이렇게 밝으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 둘이 효자라서 그래요. 그래요. 아드님이 효자예요.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이랬더니 1년에 2-3번이나 찾아와요. 이런. 뭘 잘못 들었나? 지난주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데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은 1년에 2-3번 찾아온다는데 자녀분들이 해외 사시나요? 그랬더니 다 서울 산대요. 아니 서울 사는데 2-3번 오세요? 그럼요. 추석 때 오죠. 구정 때 오죠. 또 오지 말라 그러는데도 저 생일에 또 옵니다. 꼭 선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전화할 필요 없고 저 뭐 먹고 살기 바쁠 때 각자 살아라 그러는데도 1-2달에 한 번은 꼭 전화해서 안부를 묻습니다. 제가 복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참 청소하면서도요, 자식 생각하면 너무 고맙다. 이런 효자가 어딨나. 며느리도 똑같이 그래 잘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죠, 여러분? 한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지방에서 다 오는데도 주고 싶다 그러고, 한 분은 1년에 2-3번밖에 안 오는데도 이런 효자가 없다 그러고,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기대에 있다라는 거죠. 기대를 하면 할수록 화가 난다. 그러면 기대를 줄이면 줄일수록 평화가 생긴다. 우리 아들 꼭 서울대 보내야 되겠어요. 이 기대를 정말 높게 하고 있어요. 서울대 이하 다 화가 납니다. 근데 기대를 낮춰요. 어떻게 해요? 고등학교 나와도 된다. 요즘은 꼭 뭐 대학 간다고 아니니까 네가 꼭 가고 싶으면 가고, 그렇게 했을 때 어느 대학을 간다면 엄청 평화가 찾아오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기대 대신에 뭔가 다른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기대에서 호프, 희망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희망의 나라로 가자는 거예요. 희대는 뭐냐면 꼭 서울대를 가야 된다. 꼭 2-3일에 한 번은 부모를 찾아와야 된다.
꼭 나한테 맛있는 걸 사줘야 된다. 꼭 8시 되면 들어와야 된다. 꼭 꼭자가 들어가요. 그것이 기대입니다. 기대대로 되면 우리는 고마워할 것 같죠? 아니에요. 이제야 네가 제대로 정신 차렸구나 생각하면서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근데 기대대로 안 되면 화를 있는 대로 다 내요. 상대 입장으로 생각했으면 열심히 해서 기대대로 했더니 당연한 게 돼버리고, 기대대로 안 하면 화를 내니 믿지는 장사입니다. 손해보는 장사라는 거죠. 그런데 희망은 꼭이 빠져요. 꼭이 빠지고 무엇이 남느냐 하면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게 희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대학 가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 강의가 재밌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되기 때문에 화가 나지 않고 평화로워진다.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좋은 사람이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하게 된다 라는 거죠.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하트 뿅뿅. 기대를 희망으로 바꿔라. 기대를 희망으로 바꿔라. 그리고 인간관계는 암기하라. 이것을 제가 2가지 원칙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화를 내는 거하고요, 평화로운 것은 상반돼 보이지만 화를 적게 내면 평화가 올라가죠. 평화로운 것이 적어지면 화가 올라가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오늘 총 정리해 볼까요?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틀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게 많다 보니까 거기 속에서 화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화는 특히 내가 옳다, 그 다음에 내 말 들어 하는 데서 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화를 부추기는 것은 내 기대대로 상대한테 높은 기대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기대를 내리고 상대의 패턴을 암기해라. 그리고 나의 패턴을 암기해라. 그랬을 때 화가 평화의 세계로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6회 동안 여러분과 제가 감정을 벌컥, 울컥부터 시작해가지고 열등감, 우월감 지난 시간에, 그리고 이번에는 화와 평화에까지 다뤘습니다. 제가 이렇게 감정을 선정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물론 저도 포함되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 때문에 울고 웃고 힘들어한다 해서 제가 셰프로서 이 감정들의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레시피를 말랑말랑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제가 열심히 만들었으니 맛은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6주에 걸쳐서 정말 희노애락에 우리의 일상적인 감정을 요리하고 레시피를 만들어 본 이서원의 감정식당 감정셰프 이서원, 여기서 인사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